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국민의 지혜로운 이런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7번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와 4.15 총선이라는 주제로 이대경 다른백년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른백년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내경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상륙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3M 생산의 마스크가 독일로 가야 되는데 20만 장을 빼앗아 가지고 미국을 오게 했어요. BCIA가. 그래서 방역이나 의료 체계, 보험 체계 이런 게 미국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뭐 여러모로 좀 자발성이나 정보 시스템이나 방역 의료 체계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세계적인 평가가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서 코로나19 이 방역 이 역량이라 그럴까? 한 비교를 좀 해주시죠. 제가 뭐 그 의료 체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비교해서 얘기할 수준은 못 되고요. 다만 제가 아는 상식 정보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부로 전 세계 약 150만 명이 확진자가 됐고 하루에 사망자가 8,000명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2,000명이 미국에서 발생했고 거의 나머지 6,000명 중에 대부분이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의 말하자면 핫플레이스라고 그럴까요?는 미국과 유럽이죠.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게 좀 황당한 몇 가지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오바마 때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오바마가 G20 국가하고 협의해서 질병예방센터의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했고 거기에서 바이러스 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했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그 연구소를 폐쇄시키고 질병예방센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대처 능력이 상실된 상태죠.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지난번 메르스 사태 이후에 무슨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됐겠지만 그 전문 의료진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단한 준비를 했고 끊임없이 그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해서 해왔어요. 근데 한국 의료진이 예상한 상황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요번 크로스가. 그러니까 거의 실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듯이 한국의 의료진 대응에 아주 그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미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정부는 이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50개 주에 대해서 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자기가 선호하는 주정부를 먼저 지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믿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50개 주정부는 전 세계 의료자재 마스크를 말하자면 검색을 해서 먼저 구매를 하려고 그냥 뭐 난리를 치는 상황이 된 거죠. 연방정부도 마찬가지. 그런데 특히 마스크나 이제 방역에 필요한 의료 자재들을 주로 어디서 만드냐면 제3세계에서 만든다. 미국에서 거의 만들진 않고요. 그렇죠. 중국, 뭐 인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생산이 되는데 때마침 독일 경찰에서 20만 마스크를 그 중국에 있는 3M 공장에다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3M이 싫었죠. 근데 태국 그 공항에서 물건이 실종된 걸로 보고가 되는데 사실은 미국 연방정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걸 공개를 해버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모두가 사실은 일상적으로 중국이나 인도한테 물량을 줘서
월간 단위로 공급받던 마스크고 의료자재인데 네. 미국이 개입을 해서 네. 정상 시가의 3배 내지 4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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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중국이고 인도의 그 메이커들이 네. 이게 그 일상적으로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떼돈 벌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상도위를 저버리고 예. 3배, 4배를 준다고 하는 예. 미국의 그 입찰에 응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물량을 돌려버린 거예요. 야, 예, 예, 예. 그러니까 프랑스고 캐나다고 브라질이 이것도 세계에다 공개를 했어. 뭐라고 그랬냐면 예. 미국의 현대판 해적질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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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그 대만이 여기서 가장 잘 대응을 했는데 대만이 네. 가장 잘 대응한 거는 네. 작년 9월에 이미 예. 대만의 감염 의료진들이 코로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네, 네, 네. 충분히 대비한 상황에 있었죠. 아, 예, 예. 한국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가 작동이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사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대한 그 국제 제약회사의 네, 네. 로비스트예요. 아. 연방의회 로비스트 출신입니다. 임원이죠. 그러니까 거대 제약회사의 로비스트하는 임원을 보사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아, 예. 이 친구가 초기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예. 이 대응은 시장이 알아서 한다. 예, 예, 예. 물론 연방정부가 역할은 하겠지만 예. 시장이 문제에 해답을 줄 거다라고 대답한 친구예요. 예, 예. 그게 미국의 의료 체계입니다. 이야. 그 말에는 좀 뭘 의미하는 바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뿌려놓고 자기들이 백신 개발해서 한다. 그래서 돈을 이쪽 저쪽 다 번다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디가 백신을 이제 이 코로나의 처치법을 대응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기존에 개발된 약품 중에서 네. 실효가 있는 물건이 있느냐, 그 약품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테스트해서 뭐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네. 뭐 검증이 안 됐다, 확인이 네. 안 됐다 해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뭐 그 중에 일부 유효한 약품이 있는 걸로 좀 서서히 나오고 있죠. 네, 네. 이건 제대로 된 약품은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월전에 독일의 한 그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일으켰어요. 아, 예. 그랬더니 미국 기업가가 어마어마한 거액을 주고 예, 예, 예. 자기네들한테 독점 판매권을 달라. 예, 예. 페이턴트권을 달라. 예, 예, 예. 황당한 얘기죠. 세계가 코로나로 이렇게 독일 기업이 한마디로 황당하니까 거절했고 예, 네. 독일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의 생명을 네, 네, 네. 소위 기업의 그 상사에 네. 팔아넘길 수는 없다. 이야. 이렇게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것 같나 하는 이 담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9년에 세계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기존 세계 질서는 달러와 석유와 핵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일극패권주의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이제 다극화로 갈 것이다. 중장기 전망은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서 전화가 좀 급격하게 이루어질까요? 이번 계기로? 우선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가 이제 냉전 구조에서 미국 단일 체제로 네. 넘어왔잖아요. 네. 미국 단일 체제에는 세 가지 구성이 있죠. 네. 소위 워싱턴 룰이라고 하는 아까 핵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미국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거를 강제하고 말을 안 들면 군사력 물력에 그 제재를 가한다. 네. 이게 워싱턴 룰입니다. 네. 그 워싱턴 룰을 기초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경제 질서, 네. 금융 질서, 네. 소프트 파워를 미국 중심으로 만든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브레튼 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세계 시장에 열면서 경제 질서를 만들어 왔죠. 네. 그런데 그게 70년대 이제 근본이 그
통화 체제가 무너지면서 달러의 가변적 체제로 넘어왔는데 그 네.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만드는 배경이 중동산 오일 결제를 달러로 한다라고 해서 세계 그 거래되는 거래량의 약 70~80%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세 번째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워싱턴 프레임입니다. 그게 이제 헐리우드도 있지만 서로 매스메디아를 장악을 해서 미국의 이념, 미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강요하는 워싱턴 프레임인데 여기서 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미디어의 90%는 거대 자본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 미디어에 나오는 앵커들, 주요 편집인들인 계약 기간이 지나면 50%가 교체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대 자본의 입장을 거슬리는 발언을 하거나 편집을 하면 넌 계약 기간 끝나면 바뀌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세계 주요 언론은 결국은 미국의 거대한 자본의 입장을 반영하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현재 세계 언론의 기본 환경이거든요. 통신사가 특히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후에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군사력적으로는 뭐 군사비는 여전히 미국이 뭐 세계 반 정도를 지불하고 있지만 특히 러시아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뭐 초음속 무기라든지 뭐 가변속 그 미사일이라든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그 핵탄두 같은 정밀도는 미국이 만든 MD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더군다나 중국은 이 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그 제해권에서 이미 미국하고 맞설 정도의 해군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변적 군사력의 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달러의 문제에서 달러를 가장 맞춰주는 것이 중동에서 나오는 그 원유 결제가 달러인데 최근에 그 중동 산유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말도 없이 떨어지면서 20달러까지 나왔는데 그 배경은 미국이 만든 셰일가스가 중동 국가들의 이해를 침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로 그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중심에 돼서 무제한 그 원유를 공급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셰일가스 산업 자체가 지금 붕괴 직전에 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이 끊임없이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미국외가 거래가 되는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한국 결제는 우원화로 합니다. 중국화로. 러시아와 중국하고 거래되는 인도하고 거래되는 대부분의 거래는 자국 통화나 마터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란과 유럽이 거래를 시작했는데 인스텍스라는 그 SPV로 합니다. 특별 결제 기구를 만들어서 바터 무역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최초로 이제 의료 자재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일반화될 전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에서 달러가 가지고 있던 그 중심적 그 기축 통화의 여기가 여기저기서 구멍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것이 이제 저 원유 배럴당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안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러의 그 기본 기축 통화의 위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더 나가는 얘기지만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이모니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이모니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달러를 거치지 않고 자유자재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걸 안 내놓는 거는 이모니를 작동시키는데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개입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도 페이턴트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걸려서 제재를 가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완벽하게 해결한 상태에서
풀려고 하는 국제 통화를 임원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게 나오는 순간에 네. 달러의 위치는 뭐 한없이 추락될 그래서 달러 위치가 약화되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친미국가였던 사우디 같은 경우가 태도가 요즘 최근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동에도 대미 이 미국의 중동 정책도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핫 이슈입니다. 네. 그 사우디 지난번 그 언론인을 죽였다는 그 네. 왕세자가 네. 중심이 돼서 네. 원래는 이제 그 사우디가 러시아한테 우리 같이 감축하자 생산량을. 그런데 푸틴이 네. 머리가 좋은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걸 일단 거절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제한적인 그 원유 공급을 시작을 해가지고 60달러, 70달러 하던 원유가 지금 20달러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예.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의 채산 원가가 40달러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4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할수록 네.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은 그 자본 투하를 필요로 하는 산업인데 네. 그걸 어디서 냈겠어요? 네.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 은행이 됐겠죠. 네. 네. 그러니까 월가가 지금 엄청난 결손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네. 단순히 전염병이라는 코로나가 아니고 네. 달러의 기초통화라는 위기, 네. 그다음 셰일가스 산업의 위기에서 월가가 흔들리고, 네. 네. 그러니까 금융의 중심으로서 미국이 흔들리고, 네. 신뢰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서 미국이 흔들리고, 네. 네. 군사적인 우위가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 중국에서 도전받고 있고 해가지고 네. 팍스 아메리카 세 축이 몽땅 다 네. 동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 미국이 그렇게 이제 불리할수록 대한반도 정책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들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텐데,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대북 친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코로나 협력을 하자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미 대선 관리용 정도일 뿐이고 대북 전략을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조선, 이란, 중국, 러시아 8개국이 유엔 총장한테 이 코로나 이 문제만큼은 제재해서 완화해달라고 했고, 또 유엔 총장이 이제 G7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요지부동이고 폼페오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제 억지 보고서에 북한을 또 불량 국가로 또 지목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태도로 볼 때 미국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만. 조금 이제 그 배경을 얘기하면 예. 그 오바마까지 미국이 행하는 제재가 연간 한 300~400개 수준이었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연간 1,500개로 늘어납니다. 아, 예.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도 싱크탱크들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현재 미국이 실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재가 8,000개를 넘어서고 있어요. 예. 거의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게 이제 대상 국가도 있고 인물도 있고 기업도 있고 하죠. 네. 2017년까지는 특히 이제 북한하고 관계에서 북한이 뭐 6차 핵실험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걱정을 해서 네. 미국이 제안한 거를 완화시켜서 유엔 제재를 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 제재가 성립이 될까? 전 앞으로는 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네. 조금 더 나가면 네. 유엔 안보리가 과연 제 기능을 할까? 네. 이건 뭐 굉장히 큰 주제여서 네. 오늘 뭐 여기까지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후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네.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더 강화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반발해서 지금 유럽은 아까도 얘기했던 인스텍스라는 네. 별도의 결제 바타 무역을 통해서 네. 지금 이란하고 거래를 시작하고 하고 있고, 있고. 네.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네. 테러와 마약 거래 범죄자로 미 법무부가 고발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27일 날, 아니, 4월 7일 날 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국민한테 네. 공개 서한을 보내요. 네. 제가 그걸 번역했는데 아마 다음 주 다른 백년에 올라갈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정말로 황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의 한 장성을 말하자면은 스파이로 만들어서 이제 망명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친구가 고발자로 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을 뭐 마약 거래자 무슨 뭐 테러리스트라고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그 콰이도라는 임시 대통령 지목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친구하고 이 친구들이 해서 그 베네수엘라하고 콜롬비아는 아주 적대 국가, 아주 그냥 앙숙 국가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대규모 군사 무기를 비축하면서 군사 작전을 펴면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두로를 암살시키려는 계획을 하다 저지당해요. 아, 그렇구만요. 그래서 마두로가 이 사실을 세계에다 공포하니까 그 다음날 마약 거래와 테러리스트라고 고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다 편지를 보낸 거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해놓은 게 북한하고 해서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 안 하고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이 지금 유일한 성과예요. 경제 성과를 다 날라갔고 뭐 하여간 그 트럼프가 제시한 4년 동안의 모든 성과가 이번에 다 날라갔습니다. 코로나 때. 유일하게 남은 게 북한은 아직 그래도 미사일도 안 쏘고 저기 핵 실험도 다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요 대선 앞두고 북한이 그것조차 깨지면 대륙간 탄개탄 하나 쏘면 트럼프는 그야말로 뭐 대선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지금 결정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은 트럼프보다 더 나쁜 놈이 폼페오입니다. 폼페오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참 그 폼페오가 미 육사를 거의 수석 졸업한 아주 그 수재과죠. 그런데 그 미국의 전략단위의 중대장을 했는데 거기에 코크 형제가 이제 켄터키의 뭐 거부인데 1,000억 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코크 재단이 있어요. 걔네들이 소위 그 군산 복합체나 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키워내는 세계 최대 보수 집단이거든요. 이 코크 형제가 찜을 해서 키워준 인물이 폼페이오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회사에 대표이사를 시켰고 대표이사를 끝나니까 하버드 법대를 보내서 변호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으로 진출시키고 트럼프가 워싱턴으로 들어갈 때 CIA로 들어가죠. 폼페이오가 CIA 있을 때 한 행적 중에 하나가 김정은 암살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폼페이오가 주도해서 만든 계획이에요. 그리고 CIA 장관이 국무장관이 바뀌면서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으로 내려왔는데 이 코크 형제 공화당 영향력이나 군산 복합체의 영향은 대통령보다 커요. 그래서 대단하구만요.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함부로 못합니다. 코크 형제 동의가 없이는. 그게 지금 폼페이오가 저렇게 건방 떠는 배경이에요. 미국 거구 세력의 장학생이구만요. 폼페이오가. 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로 더 어려워지고 세계 패권도 약화되면서도 아직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특히 베네수엘라, 이란, 북 이런 자주국가들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리 제스처를 유화적으로 하더라도 그걸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 이면을 정확하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만 얘기하면 트럼프는 장사꾼이어서 좀 플렉시빌리티, 상황성에 유연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측면은 정확히 활용하고 이용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정도에서 끝나야지 뭐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말이에요. 지금 이제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선 지나서 수구 세력을 제압하면은
임기 말까지 뭔가 사회 대개혁도 그렇고 평화번영 통일과 관련해서 미국 눈치, 재벌 눈치 덜 보고 좀 치고 나갈 것으로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저렇게 제재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조건에서 뭘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18년인가요? 9월 15일 평양 가서 15만 네. 명을 만들고, 네. 그때는 이미 뭐 남북한 간에 뭐 평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는 걸로 네. 봤고, 군사 긴장 완화 조치에서 DM 제재 뭐 초소도 네. 없애고 그 군대를 물리고 감동적 사건이었죠. 감동적이었죠. 근데 그 일주일 뒤에 폼페오가 강경화 장관한테 1시간을 전화를 하면서 개거품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들한테 예. 사전에 상의도 안 하고 승인도 받지 않고. 네. 그러고 남은 게 예. 한미 워킹 그룹이잖아요. 예. 근데 한미 워킹 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를 네. 일본 대신에 미국이 조선 총독부를 한국에 설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의 뭐 CIA 등 국무부가 우리나라 그 주요 은행들하고 주요 재벌들 인사들한테 네. 협박 전화를 해요.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뭐 저 북한 돕겠다고 저기 하면 네. 우리가 뭐 수천 건의 파일을 갖고 있고 증거를 갖고 있으니 네. 즉각적으로 우리가 2차 세컨더리 섹션 2차 제재 들어가기 협박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은행이고 그 재벌 기업들이고 꼼짝을 못하게 네. 묶어놨어요. 네. 아마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그 쇼크를 받고 뭐 조금 이제 얼어 있는 형태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유엔 총회 때 러시아 대사도 강력하게 얘기했고 중국 대사도 얘기했는데 야 북한 할 만큼 했고 성의 보이지 않냐. 그러니 대북 제재를 좀 풀자. 풀어야 북한도 숨통이 있어서 말도 듣고 뭐 좀 저 무기력도 좀 감소시키고 하면서 좀 전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대북 그 제재 유엔 결의에는 재검토 조항이 있어요. 그 유엔이 결의한 내용은 북한을 그렇게 못살게 제재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발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하고 신뢰를 쌓고 평화로 가는 그 로드맵을 만들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유엔 결의를 한 거지. 북한을 못살게 하자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는데요. 미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그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적 신뢰도가요. 예를 들어 독일이 제일 높죠. 메르켈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 명성도나 이 신뢰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시진핑도 상당히 높고요. 최악의 신뢰도를 보이는 게 트럼프예요. 그러면 국제사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명분이 있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취한다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응원하고 박수치고 함께하는데 아무리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하랩이라도 어떻게 제재를 강화하고 세컨더리 생션을 강화하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펼쳐라. 더구나 이 코로나 방역 협력 말이죠. 이거는 인도주의 보건의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남북 협력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12억을 코로나 진단 시약을 포함 마스크 지원하라고 도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통일부가 딜레이를 시키라고 해가지고 못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인도주의 보건의료 지원조차 협력조차 못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유엔 산하 기관에 원조 조정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평양에 파견된 그 유엔 그 말하는 그 전문가가 있어서 매년 2, 3월 달에
북한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해요. 네. 근데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제 평양이나 몇 개 주요 도시를 빼고 상하 수도 시설이 거의 뭐 형편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수의성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콜레라라든지 네네네. 기저질환을 앓는 그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 영양결핍까지. 예예예. 그 중에 300~400명은 상당히 상황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그러한 그 상황에 있고요. 네네. 또 영유아 같은 경우가 예전에 뭐 30%까지라는데 좀 떨어져서 지금 뭐 10몇 프로는 20%라는데 영양실조에서 네. 그 발육 지진 정도가 아니고 정신적인 지진화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콜레라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 5,000년 역사를 공유한 같은 동포 민족이라면 네네. 어떠한 제재, 어떤 핑계를 뚫고라도 그렇죠. 남한 정부가 북한을 지원해야죠. 예. 그것도 인도주의적인데. 그거는 친서까지 오고 답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앞두고 수구 세력의 정치 공식 때문에 손해본다는 이유로. 그게 어리석음이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과감하게 북한의 인도주의적 조치를 하고 동포적 말하자면 포용력을 보인다 그러면 네.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훨씬 더 지지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막 예. 역시 문재인이냐 하고 예예. 그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겁니다. 왜 그런 판단을 못하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코로나 남북 협력을 계기로 해서 평화 협력을 확대시키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될 텐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도 보냈을 것 같은데 전혀 응답이 없고 실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제 누가 개성공단의 김서진 상무가 아마 처음 그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하면 뭐 매일 마스크를 뭐 수백만 장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뭐 북한에도 공급할 수 있고 지금 미국의 북한이 미국도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 그걸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예예. 형용거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서 우리가 소위 그 현금화되는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북한이 필요한 물자나 공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로 공사를 해준다든지 철로 공사를 해준다든지 항만 공사를 해준다든지 네. 북한이 필요한 그 일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든지 그 물물 교환이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영역이 무지하게 많은데 왜 꼭 달러로만 지불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건 대북 제재 사항도 아니에요. 그걸 왜 못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남북 협력을 계기로 해서 남북 경제 협력에 기초한 북방 경제 개척까지 확대가 되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수요 공급이 다 위축되는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 같아요. 세계 경제에도 기여하고 어려운 남쪽 경제에 돌파구가 되고 북쪽 도와가지고 나중에 내수 구매력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텐데 이게 지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여기에 제가 제 책을 하나 이렇게 바로 오늘 나온 책입니다. 아, 오늘 나왔습니까? 제목이 시민주권시대의 정치경제론. 부제는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 로드맵. 네, 한 권에 얼마짜리입니까? 15,000원인데요. 제가 이 마지막 차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경협은 위기에 처한 남한 경제의 탈출구다. 라고 해서 그 아주 종합적인 내용을 썼는데 뭐 이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면 이미 한국 경제는 소위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만을 의존해 가지고는 미래를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규모와 그 돌파구는 아래로는 동남아와 협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아세안하고 해서 큰 작품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아주 박수치만큼 잘한 거죠. 거기도 보태면 인도까지 포함을 하고 그것을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을 통해서 북아프리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 경제. 아세안 경제를 출발로 해서 북한을 매개로 해서 유라시아 경제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다음 세대
네네. 한국 경제 새로운 활구고 이것만이 네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거든요. 네네. 여기서 네. 남북 간의 협력과 경협은 네. 전제이자 필수적 조건이에요. 네네네네. 이거 해내지 못하면 예. 대미국 경제는 여기서 머물거나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 조금 더 얘기하면 네. 우리는 뭐 미국의 뭐 월드뱅크니 IBRD니 뭐 이런만 얘기를 하는데 네. SCO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상해 협력기구. 네네.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이게 아직 10년 채 안 됐는데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GDP 규모로 전 세계 약 40% 정도가 네.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데는 상해협력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질 않아요. 네. 근데 상해협력기구를 들어가려면 네. 남북한이 같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네. 지금 미국이 또 코로나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미국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 판에 방위비 분담금 말이죠. 처음에는 5배, 6배 올려주려고 그러다가 최근에 언론에서는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0% 정도 올려준다는 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 최종 타결도 못 보고 있는데 이 내막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금?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네. 현재 미국이 직접 군사비로 쓰고 있는 게 7,500억 불, 네. 우리나라 돈은 약 800조, 네. 전 세계 군사비의 약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네. 포함하면 예. 1조 달러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1,1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는 대단한 압력이 있습니다. 네. 국방비가 너무 과다해서 네. 뭐 하다못해 교육, 뭐 지금 얘기하는 의료, 네. 인프라 등등이 너무 부실해지고 있어서 국방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돌리자. 네. 그래서 뭐 2천억 불 이상을 줄이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플랜이고 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주둔 비용을 현지에서 부담하고 하면은 국방비를 좀 줄일 수 네. 있고 전용할 수 있다라는 걸 자기가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골이 네. 가장 만만한 게 한국이 똘만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한국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모델을 만들면 네. 그걸 일본에도 강요하고 네. 네. 유럽에도 강요하고 네. 하여간 뭐 동맹이라고 하는 중동이든 뭐 인도든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조를 부담했으면 네. 일본은 너희 경제 캐파가 한국의 3배니 너희는 네. 15조 부담해 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다음 유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기존에 제시되지만 한국이 GDP 국방비 부담금이 2.6% 7%니 네. 너희도 2% 이상 해야 돼. 네. 지금부터 3배 이상 올려. 예. 뭐 중동 가서 그러고 인도 가서 다 그러겠죠. 그런 목적이구만요. 출발점, 네. 시발점을 지금 한국으로 택해서 잡는 거예요. 예. 이게 완전히 빙땅이죠. 아주 조폭이죠. 더구나 주한미군 한국 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네. 8,000명 되는데 지금 4,000명을 무급휴직을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노동자 임금 가지고 연계해가지고 네. 이렇게 방위비 폭등을 강요하고 있나.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네. 미국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미국의 변호사로 활동한 모 인사가 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 미국 언론에 공개하고 아웃라인한 자기 그 레포트를 내놨는데 네. 5가지를 미국이 들어주면 한국이 방위 분담금을 올릴 수 있다. 네. 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첫 번째 뭐냐면 네. 핵 처리를 네. 용인해라. 핵 처리를 용해라. 남쪽에. 네. 예. 두 번째는 인공위성 발사대 기술 한국에다 이전해달라. 네. 세 번째 현재 우리나라가 지대지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그 KD라고 그러죠. 네. 그 코리안 미사일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사정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사정거리를 늘려달라. 네네. 네 번째는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아, 예. 예, 예. 마지막은 이제 군사적 사항은 아니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미 통화 수합을 맺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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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풀어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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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작년에 이미 선언했죠. 미국이 네. 승인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미 수화프도 이번에 뭐 600억 불인가 맺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사정거리 800km를 풀어준다라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미국이 그래? 너희 5개 중에 지금 3개 정도 풀어준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워낙 이제 남북 관계에서 어려우니까 그건 네. 묻혀 있을 거고, 네. 뭐 인공위성 발사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들어주니까, 네. 이 양반이 제시한 걸 들어주니까 미국은 한국 야 니네들 얘기하고 다 들어주는 게 무슨 소리야? 네, 네, 네.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줘. 네,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네. 이 5가지 상황이 한국의 군사력 군무기 체제를 엄청히 증강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한국 국익에 맞겠냐? 그렇죠. 동아시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도 대결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중국까지도 긴장하죠. 그렇죠. 예. 중국, 북한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핵심입니다. 러시아까지. 네, 네, 네. 일본도 이걸 그냥 놔두겠어요? 네. 한국이 그렇게 나가면 일본도 재무장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독자 핵 무기를 갖지 않은 얘기가 다름없는데 이거는 거부 세력의 일부 거부 세력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일부 직전까지 간 얘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 저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주는 부분이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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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과 얽히면서 네. 동남아의 군사력에 대한 상호 경쟁적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저는 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1조 수준의 규모에서 네. 미군을 축소시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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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문정인 네. 특보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전략 단위의 공군력만 남으면 된다. 네. 5천 명이면 충분하다. 네. 그럼 지금 28,000명에서 5천 명이면 5분의 1로 줄여도 충분하니 그렇죠. 니네들이 얘기하는 5조가 아니고 1점은 충분하다. 예. 논리가 맞죠? 아, 그럼요. 그러면 미국도 국방비 분담금을 줄이고 부담을 줄이고 네, 네. 우리도 기존에 있는 국방비 분담금 갖고 해결이 되고 네. 동아시아 전체가 군 체제를 강화시키는 경쟁에서 네, 네. 역순으로 예. 평화로 가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네. 그 분담금을 1조에서 뭐 10%씩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1조에서 묶고 네, 네.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고 축소시키고 결국 어느 속에서는 네. 철수해라. 네, 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야 치고 나가야죠. 네, 이번에 미국의 그 방위비 분담금 액수도 문제지만 내역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가족들, 미군 가족들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유연선에 입각해서 이제 이전 비용, 작전 비용까지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소파에 위배랍니다. 다시해줘야 되는데 네. 아까도 했지만 이제 미국의 단일 체제는 끝나가는 거고요.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올 거냐에 대해서는 3가지 시오리가 있습니다. 네. 자국주의, 네. 자격 우선주의, 네. 국수주의, 네. 그로 아주 막 전 세계가 그런 국수주의적 형태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네. 국제 질서가 완전히 와해된다. 네, 네. 라는 그 이제 엔티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반세계화와 소위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네. 이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네. 아니다. 미국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저기 플레이어들 유럽, 네. 러시아, 중국, 인도, 뭐 동남아, 네. 일본, 뭐 한국도 낄 수 있겠죠. 그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기존의 팍스 아메리카의 단극 체제가 아니고 네. 다변한 조건에서의 네. 다극 체제로 간다. 네, 네.
라고 하는 새로운 뉴 월드 오더 네네. NWO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발점이 될 거다. 네. 라는 게 있고 그 두 개의 이론을 말하자면 그냥 봉합하는 입장에서 네. 하이브리드 이론이 있습니다. 네네네. 하이브리드 이론은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전에 네. 지역 재편 방식으로 간다. 유럽은 유럽대로, 네.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네.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대로, 남미는 네. 남미대로 네. 해서 지역주의 질서 체제가 정착이 되고 네. 그 정착된 위에서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세계 질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한반도 방위 부담을 하자는 거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네. 반세계주의, 네. 그 미국 단극 체제의 한국을 그냥 과거로 예. 깊숙이 편입해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식으로 거꾸로 역사를 뒤돌려서 과거로 회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대한민국이 죽는 얘기입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로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자, 이제 총선이 이제 5개 남았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촛불의 요구였던 이 사회 대기업과 평화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큰 계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를 가로막았던 이 수구 세력들을 좀 제압을 하고 진보 세력이 이제 좀 약진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방역을 잘했다고 각국이 다 칭찬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약간 유리하게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또 말실수하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 사회 대기업과 평화번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보민주개혁 세력, 평화통일 지향 세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국민들한테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 총선이 흔히 얘기하는 발목 잡는 수구 세력 혹은 야권 세력의 심판 이라는 한게 있고 또는 무능하고 자폐적인 문재인 정권, 여당 정권에 대한 심판, 그래서 뭐 야당 심판론이냐, 뭐 정권 심판론이냐, 소인배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과 번영과 그런 걸 만드는 그 모멘텀, 계기로 정동되는 하나의 그 이벤트,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를 판단의 기준을 놓고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이 3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못했던 지난 70년간 쌓이고 쌓였던 역사적인 그 적폐를 청산하고 부정부패 수구적 집단을 해체하고 우리 사회경제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기득권의 이 장벽을 해체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 미래로 뛰어가는 도약하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역사적 청산 작업, 부정부패를 일삼아왔던 수구 집단에 대한 처벌, 그 다음에 기득권 체계를 해체해서 새로운 민생 경제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진보 정당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례연합정당 추진도 했습니다만은 이거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결국 위장정당화돼 있고, 이런 조건에서 좀 진보 개혁적인 정말 철학 있고 능력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SNS나 뭐 어디 칼럼에도 여러 번 썼는데 소위 미래통합당이 만들어내는 위생정당은
날강도지시죠. 네네네. 그 미래 무슨 당입니까? 미래한국당. 그건 위조지폐. 위조지폐. 네. 그 날강도가 만든 위조지폐고요. 네. 또 거기에 또 부안해동에서 민주당 예. 뭐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한 있습니다. 개, 두 개 뭐 만들었는데 열린민주당도 있고. 이건 양아치 집단이죠. 네네네. 정치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네. 연동형 비례체제로 원칙이. 네. 그래서 좀 마청답게 네. 미래 세력들한테, 젊은 세력들한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네. 네. 정의도 세워야 되고, 네. 민생 경제도 일으켜야 되고, 네. 젊은 세대한테 꿈도 심어줘야 되고. 네. 지금 생태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녹색 정책도 해야 그렇죠. 되고. 네. 남북 간의 문제도 해서 평화, 통일이라는 어떤 그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네. 그런 정치 집단도 발생해야 되는데 네. 당장 자기 앞그릇저기 때문에 완전히 양아치 짓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과 함께했던 시민 세력, 네. 평화개혁 세력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합의가 뭐냐면 네. 민주대연합론입니다. 네. 그 민주대연합론의 맏형이 네. 민주당이었다라는 네. 암묵적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심정심으로 뭐 싸우기도 했지만 함께하면서 네.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함께 왔는데 네. 이 기본적 원칙을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뜨렸죠. 네. 지금 촛불 광화문에 연인은 1,600만이 모였습니다. 2,700만. 최고 많이 모였던 때가 230만까지 모였는데 여기는 민주당 지지 세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보 정당들 지지 세력, 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다 모였거든요. 그럼 그것이 정부에 옳게 대의기구에 옳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제도가 이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독식하는 이런 과정에 있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너희가 무슨 선택지가 있냐 우리를 찍어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구 우입 집단은 기존 기득권과 적폐를 더 확대하고 그걸 방어하는데 결사적으로 나오는 반역사적이고 우리 미래적이를 발목 잡는 말하자면 그 태행 집단이죠. 이거는 위축이 되고 그 축출돼야 되는 추방돼야 되는 조직인가 비해서 민주당은 우리의 미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까라는데 큰 회의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현상을 그냥 관리하는 상태에서 자기 안주하고 스스로 즐기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기득권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앞에 얘기했던 수구우익은 기득권을 확대하고 특혜를 완전 결사적으로 옹호하려는 그런 측면에 비하면 이제 민주당은 상황을 관리하고 즐기는 그런 좀 성격의 차이가 있죠. 책임하게 방치하고. 이걸 가진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정치적 상황이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든 개혁이든 시민 세력들이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모양 여기까지 왔냐. 현실적 대안으로 왜 성장하지 못했느냐. 저는 조금 더 뭐 이게 구체적 통합진보당이 내부적인 비록함이 있더라도 잘 해내왔다면 현재 있었다면 맞습니다. 충분한 대안서로 급부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자폐적인 국수주의나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그 혼돈성의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주권적 정부예요. 민족 자존, 민족의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민족 자존적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소리를 이런 방향에서 목소리를 해낼 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
이것을 뭐 좀 잘 판단해서 네, 네. 누구를 찍어야 될 건가 네. 결심해 주시길 네, 간곡히 청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총선을 계기로 해서 2기 체제가 시작됩니다. 그럼 청와대 참모하고 이게 내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일신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요. 그 2기라고 해서 뭐 그 저기 이제 가장 핵심은 결국 인사죠. 네. 어떤 인물들이 구성이 되느냐가 2기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네. 그 지난 1기 때 보면 네. 뭐 최저임금 부분도 그렇고 주 50시간도 그렇고 경제 민주화도 그렇고 재벌 개혁도 그렇고 용두삼이 수준이 아니고 일부에서는 뭐 그 오히려 후퇴된 그런 과정이라는 게 결국 그 청와대나 내각을 구성한 인물들이 출세주의적이고 기회적인 관료나 혹은 국악가세하는 학자 출신이나 그 말하자면 편하의식하는 말하자면 정상배들에게서 구성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기는 그러한 인물들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다음 세대, 역사의 전진을 생각하는 그런 진보 개혁적 인사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가 주권, 국민 주권, 그리고 이제 이 차별 극복, 불평등 해소,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생태, 환경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후 변화와 함께. 그래서 자주와 평등과 생태, 이 철학적 가치가 실현되는 이런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도 이번 2기 체제에서 참모가 좀 바뀌고 일신을 하겠지만 정부 여당이 있잖아요. 지금 일당이 되고 과반수가 넘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또 자만을 해가지고 상황 관리나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뭐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죠. 대표 취임 연설할 때 굉장히 오만한 발언을 했어요. 20년간은 정당을 만들겠다. GDP 4만 불을 문재인 정부에서 성취하겠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아파트 가격, 부동산이 뛰는데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한다. 첫 번째는 오만의 극치고요. 문제의 핵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하고 무능한 세계 발언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4만 불이 아니에요.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항상 하던 얘기 아닙니까? 2만 불도 좋아요. 그 이스텔른이라는 학자가 쓴 이스텔른의 역설이 있습니다. GDP가 2만 불이 넘었으면 행복지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GDP가 5만 불, 6만 불이 되면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4만 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이웃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물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정신. 이거는 그 아까 했던 생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그러니까 아주 경이스럽게 생각하는 거가 올봄처럼 공기가 맑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카드 사용량이 전달보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미세먼지가 없죠? 미세먼지도 없고 차가 안 생활에 카드 사용량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것도 내 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제가 먹을 거 못 먹고 뭐 다니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 얘기는 그동안 우리 생활이 너무 쓸데없이 낭비, 과시, 뭐 이런 거였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성찰. 예를 들어서 이제 CO2나 이 기후 위기에서 흔히 쓰는 얘기가 Business as usual이라는 얘기에서 BAU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상적인 조업, 정상적인 조건에
비교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PAU. 네네네. 그럼 통상적인 조건을 통해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요. 네네네. CO2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BAU 관점에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네네. 기존의 생활을 급격히 단절하는 상태에서 네네. 새롭게 사고해봐라 네네. 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네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특히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한 30%쯤 떨어지고 네. 임대료가 한 50%쯤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게 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집권 여당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말로 잘하라 해가지고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보 민중 세력, 이 세력이 좀 통합을 하고 혁신을 하고 대안의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중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권 여당을 견인하고 연대연합을 해서 이렇게 사회대개혁도 평화번영 통일도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왜 정계련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연합당. 그래 민주당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했지만은 총선 끝나고 대선 사이에 진보연합당 같이 당 안에 당을 두고 연합을 하고 농식당도 들어오고 노동당도 들어오고 민중당, 정의당 다 함께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아주 새로운 돌출하는 제안인데 고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평상시 한 3년 전부터 직접민주주의라는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 이제 유럽에서는 그걸 MDD, 모던 다이렉트 데모크라시, MDD라고 얘기했는데 그 핵심은 입법 과정에 국민 발안제, 네네. 그다음에 국민 투표제, 예. 국민 거부권을 예. 도입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국민 소환제까지 네. 들어가서 대의제의 품질을 높이고 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네. 그런 직접민주주의 조합이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를 가는 과정에 기존의 대의제를 어떻게 고치느냐, 네. 그게 정당 내 민주주의 방식 혹은 정책 정당화, 그다음에 이번에 시도했던 연동 비례제인데, 네. 연동 비례제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저쪽이 저항하고 기존 정치인들이 그 반대가 크니까 네. 너무 타협을 많이 한 거예요. 네. 너무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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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 대표님이 얘기하신 어떤 시민 세력과 그 개혁 네. 소수정당이지만 개혁 네. 세력들이 한데 뭉쳐서 뭘 한다는 거 네. 좋은 건데, 네. 그 항상 우리가 만날 때 네. 너무 자기 목소리, 소인배적 사고가 크거든요. 아까 저 그래야죠. 얘기했듯이,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에서는 선문이 네. 삼민주의를 외쳤고, 예. 또 장학량이 네. 국공합작을 얘기를 해서 현대 중국을 만들어 왔죠. 대한민국도 해방 그때로 돌아가서 네. 그 조서왕이 얘기했던 삼균 네. 정신이라는 삼균. 예. 그 여운용 선생이 얘기했던 좌우합작이라는 네. 네. 이런 좀 거대 담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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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풍의 네. 큰 미래를 보는 긴 호흡에 네. 합의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연대연합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기술적 방법, 그런 풍토,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발양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깨진 이유도 그거 잘못해서 그랬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공통분모가 훨씬 더 컸는데, 서로 이제 조금 세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패권을 하고, 또 소수는 분파 행동을 하고, 이래서 깨진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한테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니요, 뭐 저기 갑자기 이 자리에 와서 네. 준비 없이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책을 네. 소개했지만 네. 제가 그 2018년 가을부터 2019년까지 약 20개월 동안 네, 네, 네. 20개의 주제에 대해서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네. 그 칼럼을 써왔었어요. 네. 그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네.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 주권 시대의 정치 경제론이라는 네. 제가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네. 제가 바라보는 네. 또 나름대로 제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들을 네. 녹아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미래의 그림을 네. 네. 한번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네. 부제가 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네. 시민 권력의 정치 경제 네. 네. 이런 부제를 시민 주권, 국민 주권 시대의 정치 경제론 여기에 이제 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 상이 나와 있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 대개혁에 상이 나와 있고 그걸 실현하는 경로까지도 밝힌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100년이 그동안에 이 100년을 내다보는 담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내경 선생님 계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시간 정도 이내경 선생님 모시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코로나는 단순한 이 세균의 이제 확산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대개혁, 평화분명 통일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주체 형성, 그 경로,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하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7차 평화철도 목요 대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